변호사님,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업종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졌을까요? 힘들어진 업종이 많죠. 그 부동산 관련 업종 있죠. 시공, 설비, 뭐 인테리어, 공인중개사님들 이런 업종들 다 힘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항상 힘들죠. 사출, 금형 이쪽 분야 힘들고, 유통 도소매 이쪽도 힘들거든요. 특히 동대문이나 의류 도소매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고요. 서비스업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요. 식당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유통업이 안 되는데 누가 거기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2차, 3차 가지를 않으니까 이쪽 업종들도 다 같이 힘들어졌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업종의 사건을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동대문의 의류 도소매 이쪽 일을 하시다가 개인회생을 하시게 된 분의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사건 진행하시다 보면 채무자가 주의해야 되는 행동들도 있고 법원이 싫어하는 행동들도 있어요. 법원이 뭘 싫어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법원이 싫어하는 거는 내 재산은 다 숨겨놓고 내 빚만 탕감해달라,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지금 재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출받은 돈, 지난달이든 1년 전이든 간에 대출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 예금이란 그 재산, 그거 어디 갔냐, 그거 누구한테 주고 내 채무는 탕감해달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어떤 채무자라도 사는 집은 있으니까 내가 팔았던 아파트, 내가 팔았던 빌라 또는 이사가면서 돌려받은 보증금, 예전에 있던 그 재산 누구한테 주고 어디에 쓰고 지금 채무는 탕감해 달라고 하느냐. 법원은 이 두 가지 재산에 대해서 어디 숨겨놓거나 누구에게 줘놓고 채무만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행동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거에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이 지금 사라졌다면 다 기각 사유가 되는 건가요? 예전에 받았던 대출금이 지금 없다, 예전에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없다, 이사가면서 받은 보증금을 다 써서 없다, 지금 없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기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사용처를 검토해 보겠죠. 그 돈 어디에 썼나. 그래서 정당한 곳에 사용을 했다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는 것이고, 부당한 곳에 사용을 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기각을 시키겠죠. 그럼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중요한 질문이죠. 정당한지 부당한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법원에서 내려주는 보정 권고를 보면 법원이 무엇을 부당하다고 보는지 대략 나타나 있는데요. 부당한 사용이란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사용처 소명이 곤란한 금원,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야. 정당하게 생활비를 썼다거나 병원비를 썼다거나 이런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했을 건데, 설명을 못하는 걸로 봤을 때 어디 엉뚱한 데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번째는 도박, 낭비 등 불성실하게 소비한 금원, 도박하고 토토하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과소비 탕진 다 해놓고 채무는 탕감해달라 하면 안 되니까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 이거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다고 간주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개인, 가족, 친척에게 지급한 금원, 편파변제를 의미하거든요. 채무자 말로는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진짜 배우자한테 빌린 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빌린 게 있으니까 갚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원이 보는 거는 빌렸냐 안 빌렸느냐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배우자 돈만 갚았냐, 왜 아버지 돈만 갚았냐, 왜 편파변제했느냐.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부당한 사용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다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청산가치보다 내가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커야 돼. 청산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제금도 자꾸 높아진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5천만 원이 적발돼서 5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오면 5천만 원보다 변제금이 더 커야 하니까 5천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138만 원이잖아요. 적어도 138만 원 이상 매월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부당한 사용이 늘어서 청산가치가 자꾸 커지게 되면 그만큼 변제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청산가치가 낮은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청산가치가 낮은 게 좋은 거죠. 개인회생 재판에서 핵심은 법원에 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부당한 사용이 아니니까 청산가치에 넣지 말라. 다시 말해 변제금 높일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니까요. 내가 최근에 대출받은 게 5천만 원이 있고 최근에 이사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있죠. 그러면 1억 원의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 그래서 법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어디에 썼는지 소명 못하는 게 2천만 원, 도박에 쓴 게 3천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출금한 게 2천만 원, 배우자한테 빌린 돈 갚은 게 3천만 원,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 청산 가치가 얼마 되겠어요? 1억이네요. 그러면 3년 동안 얼마 이상을 변제해야 된다고요? 1억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억을 36개월로 나눠봐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이상 변제해야 돼요? 한 277만 원? 그렇죠. 만약에 월급이 15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고 기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월급이 그 청산 가치를 다 변제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이 현금 출금한 것들을 다 찾아냈는데요.
청산 가치가 너무 커지거나 기각이 되나요? 그 채무자가 계좌에서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출금한 돈이 많았거든요. 현금으로 인출한 거죠. 법원이 싫어하는 거. 청산 가치가 많다고 바로 기각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요. 현금을 출금했지만 정당하게 사용했으니까 청산 가치에 넣지 말아달라. 변제금을 높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동대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갯돈을 변제하는 데 쓰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갯돈 타먹는 그런 개가 아니고 일종의 사채나 사금융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을 빌리는 그런 형식인 거죠. 현금을 출금해서 엉뚱한 데 쓴 게 아니라 갯돈을 변제한 거니까 나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다. 그 돈은 원래 내가 사업에 썼던 돈이다. 바로 청산가치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반영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법원에 설명은 어떻게 하죠? 이게 말만 한다고 해서 다 믿어주는 건 아닐 건데요. 그거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채무자 선생님들이 오면 자기 억울한 마음에 자기 답답한 마음에 나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다. 나는 정당하게 썼다. 잘못된 게 없다.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뭔가 증거가 나가야 돼. 증거라는 정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증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가 빡세게 나가야 되고 상대적으로 소명만 필요한 재판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자료든 간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개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카톡 뭐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해야 된다 어디 계좌로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주고받은 카톡하고 동대문 업종에서는 저 계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금융을 조달해서 그걸로 사업 자금으로 쓰고 변제하고 이런 식으로 자주 운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서면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결론이 잘 났나요? 이 사건은 결론이 잘 나왔죠. 이렇게 설명을 해서 법원이 이 사람 계좌를 열어봤는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씩 현금 출금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사업상 비용으로 쓴 거고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설명을 해서 청산가치에서 다 빼버렸죠. 변제금이 올라가는 불이익을 피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걸 피했으니까 변제금이 더 이상 안 올라갔다 이 말이죠. 점포보증금 2천만 원하고 보험 예상 환급금하고 이런 재산들을 포함해서 3,2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 거죠. 월 평균 소득이 187만 원인데 1인 생계비 89만 원을 빼고 월 변제금 98만 원이 나왔죠. 이거를 36개월 변제하면 3,400만 원 정도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채무액 중에서 원금의 31%를 변제하고 69%는 탕감받고 이자는 100% 탕감받는 결론이 나왔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187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월 62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1인 생계비를 89만 원으로 줄여서 변제금을 98만 원이나 더 납부하게 만들었을까요? 청산가치가 높아서. 맞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62만 원을 36개월을 내면 2,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커야 된다고요. 3,200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변제금을 높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인 생계비를 내려서 변제금을 약간 높여가지고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해서 청산가치가 커지면 변제금이 자꾸 커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진 않죠. 청산가치가 높다는 건 내가 재산이 많든 아니면 많은 재산을 어디 부당하게 써서 그게 소명을 못해서 청산가치에 들어오든 간에 지금 재산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재산이 있으면 그거 팔아서 빚을 변제하고 있겠지. 그리고 과거에 썼던 재산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 썼다거나 채무 변제에 썼다거나 사업에 썼다거나 설명해버리면 청산가치에서 빼주니까 지금도 재산이 없고 과거에도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청산가치에서 거의 다 빠져버리니까 실제로 청산가치가 너무 높아서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법원이 싫어하는 행동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법원이 뭘 제일 싫어한다? 재산 빼돌리는 거? 맞아요. 법원이 알고 싶은 거는 예전에 있던 그 돈 어디에 썼냐, 그게 보증금이든 예금이든 대출받은 돈이든 간에 그거 어디에 썼나, 엉뚱한 데 쓰고 가족 줘버리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게 아닌가. 법원은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재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무가 많으신 분들 중에 개인회생에 관심이 있긴 한데 혹시 했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되긴 되는가, 법원도 재판을 하면서 뭔가 조사를 할 건데 법원은 어떤 걸 싫어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